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과학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하였고요. 저희 연구팀은 동요관, 김성기, 백종호, 이신영 그리고 저 유은정이었고요. 연구조원 선생님으로 고승철 선생님, 연혜진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비드19를 한 3년여간 거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게 기초학력이었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학교급이 가장 취약한 학교급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3RS 위주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과목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이 과목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 과학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이런 평가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기초학력이라는 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 과학과에서도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과학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이라고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겠지만 과학이 어려운 학생들, 과학이 싫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과학의 꽃, 과학의 고유성이라고 하면 사실 과학 탐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학 탐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 연구원끼리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는 영재교육이라든지 마인드온, 핸즈온 해가지고 과학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기초학력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동계 학술대회 때 초등과학교육 학회에서는 크게 제목 자체가 기초학력을 위한 과학가의 무슨 우리의 노력, 대응 방안, 이렇게 딱 이슈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기조 강연 역시 기초학력을 주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과에서도 그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학년은 사실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자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점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과학이라고 얘기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좀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초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이제 과학 탐구는 마인드온도 있고 핸즈온도 있는데 5, 6학년 정도가 되면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가는 그 가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탐구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능력들이에요. 관찰하고 예상하고 추리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초 탐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5, 6학년에 두었고, 순차성과 연계성을 조금 고려해서 5학년 2학기에서 6학년 1학기 이 단원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 6학년의 과학과 성취 기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2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3개의 성취 기준을 쭉 보면서 그 안에서 과연 기초 탐구를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조금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탐구 능력이라고 하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은 항상 들어가는 능력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고등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통합 탐구 과정이라고 해서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상위의 능력들이고요. 저희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초등학생들이 사실 이걸 초점을 맞춰서 자료 개발한 사례는 과학과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이걸 일부 도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저희는 조금 반대로 이 기초 탐구를 앞에다 놔두고, 그렇다고 내용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끌어오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이제 학습자들을 위해서
기초 탐구를 좀 더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개의 그 성취 기준을 쭉 놔두고 주제는 어떤 주제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초 탐구를 우리가 출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 동그라미 2개로 표시하고 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기초 탐구 능력들은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이런 분석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탐구 기능 함량에 적정한 그 성취 기준을 선정하고 그 성취 기준별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기초 탐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금 다양하게, 그리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좀 분야가 나눠지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다양하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초 탐구 기반 학습 목표를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재진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그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저희 평가원에 그 상중하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하까지는 조금 하만 처음에는 이제 보고 학습 목표를 끌어내다가 그래도 좀 학교에서 효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중을 넘나들 수 있게 중하. 그래서 아마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학습 지원 대상까지는 저희는 내려가지는 사실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 하를 마치되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 목표를 재진술해서 저것을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개발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개발하기에 이르러서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학년 2학기에 2개 단원, 6학년 1학기에 2개 단원, 그래서 총 이제 4개 단원이고요. 각 단원별로 2개의 자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자료는 한 15분 내에 통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하였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학생들의 집중도가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쪼개라.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로 5분보다 훨씬 안 되는 짧은 걸로 한 자료당 이렇게 3개로 쪼개서 총 12개의 그러니까 24개의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5학년 2학기에 생물과 환경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 분류하기. 분류,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에서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에서 추리, 주요 그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에 상가 연기에서 관찰, 용액의 색변화 관찰하기, 그 다음 상가 연기에서 예상, 생활 속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 구분하기. 제가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에서는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 추리로 사실 5, 6학년에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들어있어요. 네,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여튼 그래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서 그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알아보기 추리,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 관찰하기 관찰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에 3단원 여러 가지 기체에서 관찰,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관찰하기, 여러 가지 기체에서 예상,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예상하기.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전체적으로 8개 단원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형식을 조금 다 똑같이 만들자 해서 똑같은 폼으로 갔다가 이거 약간 좀 재미가 없다. 약간 풍성하게 다양하게 해서 실제 여기에 등장하는 선생님들은 배우인 경우도 있지만 진짜 선생님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개발하신 선생님을 직접 모시기도 했고요. 그 선생님 제자가 같이 와서 전개 단계에서는 직접 학생들이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든 직접 실험을 하든 뭐 시뮬레이션이 나오면 목소리라도 초등학생을 직접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NG가 나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8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도입, 전개, 정리인데 도입부에서는 저희가 주력하는 기초 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개에서는 그게 실제 실험이든 뭐 시뮬레이션이든 모형이든 실제 무슨 탐구를 하는 작업들이 나타나고요. 정리에서는 이제 간단한 정리 이렇게 해서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활동지로 만들었고요. 학생용 활동지는 답이 있는 것과 답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교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였습니다.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지는 도입, 전개, 정리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교사용 가이드는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수업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초 탐구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습 내용에 대한 자료도
선생님들이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상당히 뒤에 많이 기술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용성 평가를 그 22분의 그 학습 지원단 선생님들 17개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께 보내서 저희 이 자료의 적용 가능성, 자료의 타당성, 그리고 기타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실 피드백 등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5점 리커런트 척도를 1, 2, 3, 4, 5점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다 4점 몇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좀 아쉬운 점은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이제 4.00, 4.0 몇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두 번째, 영상 자료는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되었는가? 이게 점수가 조금 낮았어요. 4.07이면 뭐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저희는 사실 연구가 끝났습니다. 또 이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일단 한 달 약으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요.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초탐구 능력 중에서 측정 부분을 사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점이 있고 또 사실은 기초학력을 타겟으로 한다면 3, 4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자료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연구진이 물리학 박사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 팀을 꾸릴 때. 그래서 물리학 부분에 관련된 그 단원은 자료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어 교육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경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해력 진단도구와 교사학습 자료를 작년에 이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과제 이제 팀장을 맡아서 연구를 1년간 진행을 했고 이어서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후속 자료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년에 개발했던 자료들과 함께 교사학습 자료 컨텐츠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읽기 검사지 그리고 교사학습 자료로 영상 컨텐츠 그리고 초등학교 기초의 목록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고민한 것들은 저에게 제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충남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다른 점이 뭐냐, 여기서 개발한 진단도구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점은 그 선다형 같은 읽기 평가지나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한글 해득을 위해서 의문 인식부터 해서 낱말 유창성 검사지 개발했던 것들이 전국 시도에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했는데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검사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방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저희가 읽기 검사지, 읽기 능력을 검사하는 것을 중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시도 컨설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장학사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유창성 검사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 저희가 개발한 연구팀에서 개발한 읽기 검사지는 이 학생이 그 기초학력을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수준을 판정하는 진단 검사지가 아니라 이 학생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 그 담임선생님 판단하에 이 학생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부진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은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검사지는 교사가 학생을 1대1로 구술로 그 평가를 하는 구두 평가를 하는 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시도에서 한글 획득을 벗어나는 이런 지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저희 뭐 또박또박이나 뭐 찬찬 한글 자료도 많이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에서 개발한 거 활용하시는데 그것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한글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국외 연구와 연구 분야를 저희가 이제 다 서치한 결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창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독해 능력이 아주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창성을 획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시기에 한글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고학년이 되었을 때의 세부적인 읽기 능력을 상당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진단하고 검사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읽기 검사지 전체 토대를 낱말 유창성 그리고 문장 유창성 여기선 좀 깨져서 보이는데요. 낱말 유창성, 문장 유창성, 기초 독해 검사 이 세 가지를 구성을 해서 검사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낱말 유창성이 되지 않는 학생을 문장 유창성을 볼 필요가 없겠고요. 문장 유창성이 되지 않은 학생을 기초 독해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낱말 유창성을 먼저 획득하고 문장 유창성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기초 독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검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있는 검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을 유창하게 읽어도 기초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이제 보통 뭐 언론에서는 실질적 문맹을 겪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글 획득, 한글을 잘 읽지 못하고 난독이냐 경계선 지능이냐 이런 학생들의 비율은 4에서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문맹을 겪고 있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40% 학생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중학교가 돼서도 중학생이 돼서도 읽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을 때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내가 글을 어떤 글자인지 내가 소리로 음가로 전환할 때 신경을 쓰지 않고 읽어야지만 글을 이해하는데 뇌의 이 분야가 집중되면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계속 그 더디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글을 이해하는 분야에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 문맹을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유창성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실질적 문맹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읽기 검사지에 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론적인 배경에 검사지 앞에 다 넣어 두었습니다. 저와 이제 여러 대학에 있는 국어교육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같이 집필을 했고요. 여기에는 어휘 지도 방법, 독해에서 어휘가 중요한 방법,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을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시도 저희 여기 이제 여러 교육청에서 주관하시는 컨설팅 이런 연수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한글 획득 이후에 무슨 지도를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런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후에는 책을 많이 읽게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얘가 못 읽어서 읽지 못해서 못 읽었던 거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후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학생들이 글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학년기 이전에는 가정이나 자기가 이제 접하는 음성 언어 환경에서 어휘력을 습득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음성 언어로 습득하는 어휘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어휘의 양을 점차 늘려가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학생들이 뭐 10,000에서 30,000 개의 어휘력을 획득한다면 이게 뭐 10,000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서는 200,000 개, 300,000 개까지 이게 제곱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걸 어디서 얻어야 되냐? 책에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자기가 학년기 이전에 갖춰야 할 기초의 이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들어온 경우가 많죠. 첫 번째 다문화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의 여러 환경으로 부모님께 언어 환경에 노출되지 못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어휘량이 상당히 적고 그런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독해력 저하에 상당히 예측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록으로 초등학교 기초어휘 목록을 여기에 넣어 두었고요. 이거를 단어장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많이 노출시켜 주라는 의미로 여기 목록을 개발했고 시도에서도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초어휘를 가지고 낱말 카드를 만드시든지 여러 가지 뭐 활용 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어휘가 저희가 1,600개의 낱말이 지금 부록에 있는데요. 모든 세계 나라에서 그리고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기초어휘 군에 해당하는 낱말은 2,500개 정도로 저희가 그 연구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0개에서 2,500개가 기초어휘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전 이제 3월에 국립국어원에서 그 기초어휘 목록을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뒀습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고서와 기초어휘가 있고요. 국립국어원에서는 5,000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 규모가 차이 나느냐? 국립국어원은 교육용 어휘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기초어휘 목록으로 5,000개를 제시한 거고요. 저희가 제시한 1,600건은 교육용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 검사지 이론적 배경에 다 넣어두었고요. 저희가 검사지 사용 방법이라는 매뉴얼을 검사지 앞에 다 두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사용하는데 아무 이렇게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해 두었는데요. 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사지가 다른 검사지와 다르게 학생들이 최대한 대답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교사가 계속 끝까지 조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력을 해주어도 이 학생이 하지 못하면 이 학생은 낱말 유창성, 문장 유창성, 그 독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지도 방안은 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유창성은 1에서 6학년에 각 학년별로 20개의 낱말을 저희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제 1에서 15번은 기초어휘 낱말군에서 저희가 추출을 한 거고 16번에서 20번은 의문변동 요소, 학년별로 꼭 알아야 할 의문변동 요소를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음 이제 처음에 오는 상, 장, 창 이런 것들이 시옷, 지읒, 치읓이 받침으로 왔을 때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음절말 평파열어라고 저희가 국어학부에서 부르는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안 읽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유창성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가는 시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겹받침에 대해서 또 막 지도를 하시는데 겹받침은 제가 뭐 교대생도 강의를 해보고 했는데 교대생도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받침은 상당히 활용하는데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창성 획득에서는 이 단일 이 자음 하나가 받침에 있을 때 대표 받침으로 발음 나게 하는 것을 학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기초적인 그 유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 유창성 검사지를 개발을 했고요. 여기 이제 검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요. 글을 읽게 한 이후에 교사가 1초 이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읽은 낱말을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1초 이상 더디면서 그래도 정확하게 읽은 것은 여기 이쪽에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읽은 것은 모두 유창성을 획득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모든 유창성 검사지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창성의 이 평가 요소는 정확성하고 자동성인데요. 여기 전체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은 자동성을 평가하는 거고 1초 이내에 정확하게 읽었냐는 자동성을 의미합니다. 1초 이내에 학생들이 빠르게 읽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이 이 전두엽부터 이 후두엽까지 뇌가 발달하게 되는데 후두엽에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분야의 뇌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걸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놨다. 지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낱말을 몇 개 정도 읽었느냐에 대한 도달 여부의 기준은 저희가 여기 그 검사지 앞에 다 제시를 해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 뚝딱해서 한 건 아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전수 표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읽고 있는지 한 이후에 전국의 각 시도에 여기 이제 소속해 계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 스탠다드 세팅 하는 데 참여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검사지인데요. 독해 검사지는 저희가 학년별로 서사 텍스트와 정보 텍스트 하나씩 개발을 했고 서사 텍스트와 정보 텍스트에 있는 글을 여기 있는 글을 학생들이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모두 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1에서 6학년까지. 그리고 1분의 시간을 주고 처음에 이제 문장 유창성을 1분 이내에 학생이 몇 음절까지 읽었고 그 몇 음절까지 읽은 음절 개수 중에 정확하게 읽은 음절 개수를 세서 그 퍼센트를 구해서 이게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모든 문장 유창성 검사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잘못 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아주 학생에게 그 1분 이내에 못 들었다면 다시 읽어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게 방언 때문에 제대로 못 들으셨을 수 있거든요. 사투리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못 읽었다는 것은 디코딩을 잘 못했다는 것도 있고 오독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의미 대치라고 하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낱말을 대치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사가 평가를 하면서 잘 구분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독 같은 경우는 잘 읽는 학생들도 되게 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글자 음절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어절단이겠죠. 왜냐하면 음운 변동이 함께 일어나니까 음운 변동을 잘 고려해서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빨리 읽어야지만 유창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개발을 했는데요. 영상 콘텐츠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 36개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26개의 교사용 영상과 10개의 학생용 영상을 개발했고요. 10개의 학생용 영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용입니다. 26개의 교사용 영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 참고할 만한 지도 전략을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전 이제 연구관님께서는 학생용 자료를 다 개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문해력이 부족한데 영상을 보고 문해력을 획득하면 저도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영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교사가 1대1로 얼마나 이 학생의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냐가 가장 문해력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26개의 영상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구성의 특징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작년 이제 시도 컨설팅 하면서 저에게 많이 물어봤던 게 난독이었습니다. 난독증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관련 영상을 저희가 연구 개발하면서 여기 이제 넣어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학과 이 담당하는 언어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과 협업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난독이면 치료를 해야 되냐, 진단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케이스가 아주 다양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 학생이 여기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난독증 학생이 오면 저희가 지도하는 것처럼 유창성 자동화 연습을 시킵니다. 그거는 그 난독 지도를 하는 거죠. 난독은 이 학생이 뇌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지 얘가 초기에 그 글자 디코딩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다 보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통 이 약물 치료가 글을 잘 읽게 하는 약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대인 기피, 내가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대한 기피,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겪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러면 난독증을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같은 이제 연구 협력 결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영상을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난독은 아주 우리가 상당히 완곡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이 학생이 난독이 아닌데 난독을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초어휘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600개의 어휘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중학교 이제 교수학습 자료와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점은 사고도구어 등급화 목록을 시도에 배포하는 것에 좀 초점이 있습니다. 사고도구어는 이미 대구 같은 경우는 200개의 어휘를 따로 선생님들끼리 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고도구어는 중학교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분석하다, 분류하다, 해석하다, 분산하다 여러 교과에서 쓰이는 이 사고를 의미하는 낱말이잖아요. 이 낱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교과학습 부진을 겪는 거죠.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도마다 이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슬로우 러너라고 하는 경계선 지능이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또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걸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 교육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수행한 내용입니다.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 이 부분이고 지금 계신 센터장님과 김태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하신 서울교대의 강홍효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 목적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경계선 지능이 교실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의심되는 학생들을 1차 스크리닝, 선별하는데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고요. 주로 저희가 한 112개의 초등학교를 무선 표집해서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 6학년에 재직 중인 담임 선생님들이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명의 담임 교사가 저희가 현재 지능 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전히 교사가 인식한 수준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 의심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최대 5명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질문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긴 과정은 좀 학술적인 과정인데요. 문항 개발하는 그 과정을 따랐습니다.
그 경계선 지능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도의 그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게 연구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논문들이나 연구물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또한 이거는 현장에 어떤 그 실제로 경험하신 부분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지금 각 시도에 계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선생님들도 역시 현장에서 학습 부진 아이들 중에서 이 경계선 아이들을 많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50여 분들에게 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특성을 좀 기술해 달라고 하니까 그 기술한 문장들이 한 880여 개 정도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진한 작업이었는데 그 특성과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논문을 같이 매칭을 하면서 저희가 최초로 추출한 문항은 47개 문항이었습니다. 그 문항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처음의 영역에서는 사회성하고 정서 영역도 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많은 연구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사회성과 정서의 문제가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 추가되어 있던 영역 중에 하나는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영역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23개의 문항에서는 그 학습과 관련된 읽기, 쓰기, 세마기, 3RS와 사회성 및 정서 영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계속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이거는 진짜 경계선 지능과 인지에 대한 문제만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3RS 문제라든지 사회성 정서의 영역이 학술적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이 문항들이 과잉 추정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학습 부진 아이들만 걸러내거나 아니면 사회성 및 정서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과잉 추정돼서 분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표준화되어 있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죠. 대부분 쓰는 그 웩슬러 지능 검사에 가기 전초 단계로서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만, 우리가 예언 타당성이 높은 요인만, 영역만 걸러내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최종 개발되어 있는 문항에서는 뭐 3RS라든지 사회성 및 정서 영역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장학사님 아시겠지만 풀배터리 검사를 하면 웩슬러 지능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온 아이들한테 사회성 정서 영역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치료센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47개 문항에서 1차적으로 25개 문항,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 속도, 요 문항이 저희가 연구 가운데서 경계선 지능하고 가장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기억, 지각, 집중, 처리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이렇게 해서 총 1221명의 교사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학교 소재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봤을 때는 2학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학년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총 1221명의 교사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그 의심 여부의 학생들 중에서는 의심된다고 하는 학생들 비율이 33.6%고 의심이 안 된다고 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더 높죠. 66.4%로 응답이 일단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영역별로 봤을 때 경계선이 의심되는 학생과 의심되지 않는 학생들은 다 일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 처리 속도, 이게 과연 정말 그 느린 학습자라는 그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특성을 제일 잘 말해주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처리 속도 부분에서 특히 의심되는 학생하고 의심되지 않는 학생들의 그 문항의 차이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소재지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학교 소재지별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각에 관련된 그 요인의 경우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요 문항에서 특히 유독 그 경계선 의심이 높게 나타나 있는 요 영역만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학년별로는 거의 다
아까 지역과 반대로 학년에는 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단 그 집중과 관련된 영역은 차이가 학년별로 없었지만,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언어 같은 영역에서는 특히 2학년이 6학년보다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들에게서 유의미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저학년을 더 잘 예언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각 요인 같은 경우에도 2학년이 4학년보다 5학년보다 6학년보다 이렇게 훨씬 더 여기에서 의심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앞에 이제 보시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시 2차 논의를 하면서 이 도구를 5, 6학년까지 다 써야 되느냐.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 학습이 이제 좀 심화되는 9학년, 4, 5, 6학년 정도 되면 이 경계선 지능을 이미 의심해서 치료 개입을 받기에는 너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선생님들은 가능한 2학년 2학기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쓰기가 가장 좋은 학년이 2학년 2학기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체크리스트의 어떤 현장 활용성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는 연구진에서는 2학년, 3학년, 4학년 정도로 하자. 일단은 5, 6학년은 너무 고학년이고 이때 경계선 지능을 선별받거나 진단받으면 너무 개입이 늦을 수도 있다. 이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 의심되는 응답자들이 한 35.9%고요. 의심되지 않는다고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신 분들은 64.1%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지각 요인 같은 경우에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다 아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석과 같이 학년별로 하위 요인별로 경계선 의심 집단하고 의심되지 않는 집단하고 유의미한 차이는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문항별로 이제 학년 차이를 검증을 했었을 때 특히 지각과 관련된 예를 들면 13, 14, 15번 상하 좌우 등 방향을 혼동한다.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듣고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간단한 그림이나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가 어려워한다. 이런 문항들은 2학년보다 3학년, 4학년보다 2학년들이 훨씬 더 경계선 의심 학생들을 잘 추출해내는 문항이었고요. 이제 장사님들이 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문항마다 예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그림이나 도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 이걸 어떻게 교사가 체크해? 너무 막연한데? 근데 매뉴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시가 이런 도형을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는 하단 혹은 옆에 다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는 문항만 이제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문항은 아까 47문항에서 다시 25문항으로 그래서 다시 그 통계적인 그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22개 문항으로 지금 개발되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오픈을 안 하냐라고 하시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필요성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1차 진단, 적기 개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빨리 모니터링해 내기 위한 선별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관심군이나 혹시 위험군으로 기준에 따라서 판명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웩슬러 지능검사 혹은 또 다른 지능검사를 활용해 보도록 권유해 드리는 그런 성격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것을 보급하지 아직 않았냐라고 물으시면 이 선별 척도의 기준점, 컷오프라고도 하고 규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규준 설정을 위해서는 아까 한 그 1200명 가지고는 규준이 부족하다라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의심되는 학생들은 또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시도 보급을 위해서는 좀 대규모의 본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올해 요거를 할 때 장학사님이 혹시 시도별로 좀 골고루 사실은 아까 읍면 지역하고 대도시도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다양한 시도에서 많이 좀 학교 협조를 해주시면 검사를 표준화하고 예언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저희가 아직 보급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검사랑 그 웩슬러 지능검사와의 상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선별 체크리스트로 많은 학생들을 선별해놓고 웩슬러 지능 검사를 했는데 많이 이 체크리스트의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갔는데 아닌 거야. 이렇게 되면 현장의 신뢰도가 너무너무 떨어지고 이 체크리스트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다 의구심을 가지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동그라미 3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나에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리스트를 하고 올해 해야 될 작업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에한테 웩슬러 지능 검사도 함께 해서 이거의 둘 간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지 이거를 몇 개의 케이스라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제 다음 해에는 요걸 보편화해서 이제 좀 학교에다가 보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더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선별된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런 방안 마련이나 또 수업 내에서 이런 아이들을 혹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전략이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이 추후에 더 평가원이나 저희가 또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추후 어떤 현장 지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우연경입니다. 문해력, 수리력, 과학탐구 영역의 자료 개발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는데 저희도 지난해에 초등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진단 도구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OECD에서도 이제 그 핵심 역량 개념 안에 공동체 역량이나 자기관리 역량이나 또 그 의사소통 역량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역량 개념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제한적으로만 등교하고 교사나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줄어들면서 뭐 갈등을 겪을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자기 정서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표현하거나 조절해보는 경험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실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조사 결과 학습 결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기존에 학교가 제공하고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그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걸로 보아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사회 정서 역량을 함양시키는 게 이제 다시 학교에 또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성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 종합 방안도 발표를 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OECD에서도 이제 각국의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제 비교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사회정서 역량 문항을 우리나라 학생들에 맞추어서 문항을 개발을 했고요. 그걸 기준으로 2020년에 본조사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하는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OECD 사회정서 역량 도구에서는 저 5가지 개방성과 그 대인관계, 협력, 뭐 저런 5개의 요인을 두고 조사를 한 결과 결국 이 어떤 특정한 역량이 더 뛰어난 학생이 있다기보다는 저 5개가 골고루 높으냐 아니면 낮냐의 수준으로 구분이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정서 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 오각형 그림 안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노란색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노란색 학생들이 사회정서 역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의 위에는 수학 점수, 밑에는 언어에 관련된 성취도인데 이렇게 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사회정서 역량이 어떻게 보면 당장 학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정서 역량이 발달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 적응이나 또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 역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학업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그냥 일반 학생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자신감이나 중요성 인식, 흥미와 같은 동기 수준을 의미하는 결과인데 당연히 일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비해서 높게 나왔고요. 네, 오른쪽은 정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긍정적인 정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정서는 더 높고 또 불안이나 무기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더 높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와 사회성 같은 것들이 학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학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면서 그 모두가 합의하는 기초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도 장 학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학력과 기초학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는 학력의 개념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장해야 하는 기초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들과 한 결과, 그 보장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 학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초학력의 개념 안에는 3RS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그 범주와 비슷하게 문해력과 기초수리력이 얘기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학습 지원 역량이라고 해서 자기인식과 관계 능력이 기초학력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자기인식과 관계 능력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정서 학습에서 말하는 사회정서 역량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정서 역량도 학생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의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진단도구를 개발을 했는데요. 진단도구는 이제 문헌을 통해서 요인을 도출하고 문항을 개발해서 타당화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규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통해서 문항 타당화뿐만 아니라 규준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역량의 자기관리,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에 각각 해당하는 그 역량의 하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정서인식 및 조절, 그다음에 자기관리, 공감하기, 긍정적 관계 맺기, 책임 있는 행동하기 이렇게 5개의 영역의 하위 구성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정서인식은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부러워서 그러는 건지 등등의 자기의 긍정 부정 정서를 얼마나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제대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했고요. 자기관리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공감하기는 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하고 그걸 조절하는 관계를 조절하는 능력도 사회정서 역량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타인의 기분이나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관계 맺기는 대인관계 스킬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면 도와주는 편이다 혹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등의 수준의 사회정서 역량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문항을 읽고 응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고요. 총 21문항으로 문항을 읽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10분 이내에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유형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실시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꾸꾸 사이트에 있는 학습 준비도 검사 안에 역량 검사나 EBEQ나 그 학습 저해 요인 검사 등 지금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 검사 도구와 유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같은 그 탭에 넣어 두었고요.
저기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코드를 받아서 들어가가지고 저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일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다 조사하신 이후에 이 시스템에 다 일괄적으로 업로드하셔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응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게 됩니다. 사회정서 역량의 총점이 T점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하위 영역도 하위 영역별로 T점수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 영역의 수준이 규준에 맞춰서 상중하 수준으로 제공이 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각 하위 요인별로 그 수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고, 만약에 하수준의 진단을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학습 자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학습 자료가 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수학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 저희 국가기초학력 지원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또 꾸꾸 사이트 안에 프로그램 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정서 역량 진단 도구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학습 준비도 검사 안에 있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사분이라면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사용성 평가 결과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을 그 안에 탑재를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정서 역량 검사 도구와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지도 지원 자료입니다. 이것은 진단 도구와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거라서 진단 도구의 5가지 하위 영역과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각 영역별로 3개의 차시씩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그 구성은 기존의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단계랑 유사하게 목표가 나오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인데, 중간에 도입이나 개념학습이나 연습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예시들을 넣었고요.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어떤 갈등을 겪는 촬영의 기법이 들어간 자료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으로 학생들이 좀 재미의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처럼 약간 문제 상황을 주고 이때 친구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등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상황 제시를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감의 의미를 생각하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와 같은 활동을 할 때는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다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저희가 학습지를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를 기준으로 또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의 스킬을 실질적으로 좀 써볼 수 있는,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워크북도 개발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꾸꾸 사이트나 이거는 서지형 자료여서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꾸꾸 사이트 보시면 영상과 같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그럼 보여드릴게요.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내가 만지지 말라고 했지? 와, 이겼다. 거의 다 그렸는데. 어떡해. 다음이 내 차례야. 어떤 마음인지 알아맞혀 보았나요? 인물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저는 빨간 얼굴과 팔짱을 낀 모습을 보고 화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와우라고 말한 것을 듣고 신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친구는 행동, 말, 목소리 등을 살펴보고 화남, 기쁨, 속상함, 긴장함 등의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었나요? 우리는 표정, 행동, 말 단서를 통해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봅시다.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말을 살펴보고 인물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영수다. 영수야. 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말을 살펴보세요.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이렇게 활동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은 학생이 혼자 사실 사회정서 역량을 영상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선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이랑 함께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면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로 조절을 하시면서 학생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시고 하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꾸꾸 사이트 안에 정서 심리 지원 저 탭 안에 에서 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이 뭔가 문제 행동을 크게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거나 자기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시지만 실제로 그 학생이랑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에 검사를 해보시고 개인 상담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런 역량이 떨어지는 어떤 개인의 진단이 된다면 교사나 이제 코칭단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 그 저희 영역을 보시면 국어나 또 정서 조절 같은 것에는 과학과도 관련이 있고요. 책임 있는 행동하기는 도덕과랑도 관련이 있어서 교과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 동기유발 전략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개발한 초등학생용 사회정서 역량 진단 도구인데요. 그 센터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초등학생들까지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평가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고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진단 검사를 했을 경우에 하수준으로 나오지 선생님이 보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진단검사 결과에는 걸러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거는 다른 심리적인 역량에 비해서 행동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사가 보고하는 사회정서 역량 도구와 부모가 보고하는 사회정서 역량 도구, 그러니까 진단 도구까지 올해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다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이경남 박사님께서 아주 그 문해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발 자료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걸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개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발표 내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평가원에서 작년에 만든 개발 자료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수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수화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바로 이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정 자료들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자료 그리고 학습 자료는 크게 서지형 자료, 그러니까 책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영상 자료를 구분되는데요.
진단 자료는 제가 지금 책장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렇게 탁상 달력 형태로 개발됐습니다. 이게 수화 연산 영역을 5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5개 주제로 이제 자연수 감각, 그리고 수의 계산 중에서 덧셈 뺄셈, 수의 계산 중에 곱셈 나눗셈, 그리고 분수와 소수에 대한 어떤 감각, 분수와 소수의 계산, 이렇게 5개 주제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어떤 주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걸쳐 있는 주제들이 있죠. 첫 번째 주제는. 그리고 어떤 주제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 주제도 있고, 또 어떤 주제는 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걸쳐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들을 학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주제별로 구분해 가지고 진단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단 도구의 이제 특징은 이 이제 각 세부 주제별로 3개의 진단 문항을 만들고, 그 진단 문항에 이제 학생들이 반응한 결과에 따라서 이 제대로 이제 반응을 했다면, 예를 들면 다 정답을 맞췄다면 굳이 그 분야에 대한 학습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세 문항 중에 한 문항이나 두 문항 정도만 풀고 나머지 문항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그 분야에 대한 이제 뭔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진단 도구의 특징은 1대1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아니면 뭐 협력 강사가 되었건,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되었건, 그런 분들이 좀 활용하기에 좀 용이한 자료를 만들자. 사실은 이 진단 문항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라면 이 자료를, 그러니까 학습 영상 자료를 굳이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얘가 이 문제를 모르면 이게 지금 어떤 걸 학습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이라면 굳이 저희가 만든 영상을 학습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도하셔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다니다 보면 협력 강사나 아니면 멘토링하고 있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활용해야 될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문성을 좀 갖추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그것들을 끌어낼지를 되게 난감해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자료들을 만드는 걸로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제 한쪽에는 학생용이고 한쪽에는 교사가 보면서 이 학생이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그 학습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그 이제 학습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는 따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그 확인 문항이라는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학습 영상 이후에 바로 연계되는 확인 문항을 풀고, 그러면 이제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단 문항, 학습 영상, 확인 문항이라는 크게 이 3가지 흐름을 가지고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하고 학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을 했고요. 이런 이제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가 이제 교사용 자료 활용 가이드라는 책자를 또 주제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 자료를 활용하실 분들이 이 저희가 개발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활용 가이드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 활용 가이드에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반복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직접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랑 또 글로 보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진단 도구 역시 5개의 주제별로 저렇게 탁상 달력 형태로 개발되었고, 이제 탁상 달력 형태로 개발된 이런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1대1로 지도하는 경우에 좀 활용하기가 용이한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좀 한 서너 명 이상의 다수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진단하고 지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좀 다른 방식으로 직접 그 진단 문항을 좀 여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진단하는 그런 자료들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있어서 1대1 지도 방식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별도로 그 주제별로 진단 문항을 이렇게 한쪽에 3문항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진단 자료들을 다 낱낱이 여기 이제 저희 그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꾹꾹에 올려놨습니다. 주제별로 그 학습 진단 문항이 다 들어있는 한 페이지에 3문항이 들어있는 진단 도구, 그리고 그 진단 문항에 대한 설명용 교사용 자료, 그리고 또 확인 문항이 5문항이 들어있는 자료, 그리고 또 확인 문항에 대한 교사용 자료들도 다 주제별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1대1로 지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1대 다로 교실에서 한 여러 명 학생들 지도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꾸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도구는 뭐 여기 각각의 이제 주제 그 그룹별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는 이 탁상 달력 첫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쳐 있는 내용도 있고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거쳐 있는 내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단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그 선생님이 이제 출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명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이제 세 문항씩 들어가 있는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영상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아까 이경남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채널에 가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문해력 영상, 수리력 영상 그리고 사회정서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력 영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자료가 89개의 세부 주제를 나누어서 진단 도구랑 학습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 영상은 그 세부 주제별로 하나씩 해서 89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영상에 그 접근하는 방식은 이 탁상 달력에 있는 QR 코드를 눌러서 이 해당하는 주제로 바로 이제 학습 영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직접 국가기초학력센터를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해당하는 세부 주제에 해당하는 그 주제명을 치시면 해당 영상으로 바로 또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학습 영상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를 사진으로 찍으면 접근이 된다,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그 해당하는 수리력 분야가 이제 저렇게 89개 영상이 딱 들어가 있죠. 거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영상이 리스트가 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 자료가 없이 그냥 동시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아까 그 이경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충남도에서 운영하시고 각 지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단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늘품위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향상도 검사도 하고 계속 학습 자료들이 같이 있는데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세부 내용을 가지고 보면 크게 다를 수는 없죠. 달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자료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좀 어떤 방식으로 뭐 대규모로 사용하느냐 어떤 또 1대1로 소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방식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 그런 그 활용성에 있어서 저희가 만든 자료들은 좀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진단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는 진단 문항과 확인 문항에 대한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꾸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다 탑재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를 거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책자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든 자료들의 제목은 토닥토닥 수리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꾸꾸에 보면 꾸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아주 오래된 자료부터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만든 자료의 제목은 수리력 같은 경우에는 토닥토닥 수리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자료의 제목을 짓는 것도 상당히 또 큰 일이더라고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좀 한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는 자료들을 이름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제목으로 많은 어떤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는 토닥토닥이라고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의 각 주제 그 큰 그룹별로 교사용 활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가이드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자료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 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료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의 활용 방안들 보면 이제 이 자료들을
뭐 한 문제 맞추면 어떻게 되고 두 문제 맞추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설명해 놨고,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학습 지원대상 학생들이 뭐 진단 문항을 풀고 못 풀었을 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교사형 활용 가이드에 보면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그 선수학습 요소라고 해서 해당 주제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어떤 주제로 돌아가서 진단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주제 리스트들을 같이 교사형 활용 가이드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활용 가이드를 꼭 같이 활용을 하면 이제 해당 주제에 대한 부분만 학습할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전 단계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지침이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활용 방안은 이 탁상 달력형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1:1 지도에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꾸꾸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파일들은 이제 여러 명을 지도하는 경우에 내려받아서 활용하시고, 그 이제 단지 진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학습 영상을 좀 시청을 하고, 그 학습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그 또 확인 문제까지 그 저희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확인 문항 자료까지 따로 내려받아서 학생들에게 좀 풀어보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표준 안내서의 체계,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의 내용 선정, 교과목별 연수 콘텐츠의 유형 결정, 연수 콘텐츠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다면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 원에서는 2020년도에 현장 교사들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안내하기 위한 표준 안내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표준 안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기초 영역, 기초학력 예방 영역, 기초학력 진단 영역 등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은 2-3개의 모듈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모듈들은 내용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서 기본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론적 기초 영역의 경우 기초학력의 개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특징,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저런 모듈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모듈들은 기본 교과의 경우 기초학력의 이해라는 교과와 심화 교과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교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안내서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진은 1차년도에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교과목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선정한 교과목과 구체화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본 연구진은 교원 연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크형 콘텐츠, 애니메이션형 콘텐츠, 대담형 콘텐츠,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크형 콘텐츠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내용 전문가가 강의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형 콘텐츠는 교사 학생의 사례, 기초학력 관련 내용을 동영상과 그림, 그리고 대사와 자막 등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제감 있게 제시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담형 콘텐츠는 기초학력 관련 이슈에 대해 해당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는 진단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내용 전문가가 직접 시연해 보이고 연습을 유도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럼 시험 및 연습형 콘텐츠 중 초등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과 관련된 콘텐츠를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를 활용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지도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보정 자료의 확인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향상도 검사가 마무리되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화면 상단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학습을 클릭합니다. 또는 화면 중앙에 보정학습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때 지도하는 학생들이 보정학습 현황에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 꼭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배포하기를 눌러야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 결손 요소에 따른 맞춤형 보정 자료가 배포됩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일괄 배포를 누르시면 한 번에 지도하시는 학생들의 보정 자료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배포하고 싶으시면 배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보정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밑줄 쳐져 있는 학생의 이름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화면에 출력되는 자료들이 학생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학습 결손으로 판별된 학습 요소들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하는 방법은 각 보정 자료에 있는 늘품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보정 자료들을 한 권의 책자 형태로 한 번에 다운로드 하시려면 화면 우측에 하단에 있는 보정 자료 모음을 클릭해야 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을 개인별로 출력하여 교사용 한 권, 학생용 한 권씩 각 2권씩 제작합니다. 보정 자료 모음에 있는 늘품이는 해당 학습 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핵심 내용인 핵심 콕콕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력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핵심 콕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에게 실력 다지기로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진이 개발한 콘텐츠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 기초 영역의 경우 총 8종, 기초학력 진단 영역의 경우 총 5종, 기초학력 지도 지원 영역의 경우 총 6종,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초학력 지도 지원 성과 공유 영역의 경우 총 3종으로 총 22종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각각의 콘텐츠들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진이 개발한 연수 콘텐츠는 현장의 교사들이 순서대로 수강해도 무방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관심 분야, 부족한 역량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